우리 유라, 안쓰러워서 어떡하니? 내가 너 때문에 마음 편히 떠날 수도 없다. 엄마는 맨날 그 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엄마 병이나 빨리 나을 생각해. 말기암으로 요양원에 입원 중인 엄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더 덤덤했죠. 내 병이 어디 나을 수 있는 병이라니. 편안하게 떠나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엄마, 제발 떠난다는 말 좀 그만해. 그나저나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거야? 더 이상은 나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 별 볼 일 없는 집안 딸이라면서 대놓고 구박을 하다가 이제 상간녀까지 집에 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아. 참고 사는 인간이 바보 천치지. 박서방이 망할 놈의 자식이 결국 사단을 내는구나. 유라야, 내가 죽거든. 엄마, 자꾸 그런 말 좀 하지 말랬지. 왜 자꾸 떠난다 죽는다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내게 남은 마지막 가족인데 엄마마저 떠나면 나는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유라야, 내가 없어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한테는 다른 가족들이 있어. 나한테 다른 가족이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박서방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만큼 대단한 집안의 가족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아무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혼자 남겨두고 떠날까. 대단한 집안의 가족이 있다면서 엄마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유라야, 오늘은 여기서 자지 말고 엄마 집으로 가서 옷장 안에 있는 금고를 열어봐. 금고 안에 사진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일 다시 와. 비밀번호는 유란이 생일이야. 나는 그 말대로 엄마의 집으로 가서 옷장 안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갓난아기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혹시 엄마의 젊었을 적 모습인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생김새가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날 나는 사진을 가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사진 가져왔어. 가져왔구나. 언젠가 이 사진을 꺼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야? 누구길래 사진을 금고 속에 넣어둘 정도로 소중하게 간직한 거야? 그거 유란이 가족 사진이야. 내 가족 사진? 나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사진 속에 있는 여자는 엄마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내 가족 사진이야? 유라야, 사실 넌 내 친딸이 아니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제발 그런 농담 하지 마. 나 기분 엄청 나빠. 아니야, 사실이야. 유라야, 넌 내 친딸이 아니야.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지는 않았어도 나는 정말이지 유라 널 사랑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딸로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유라야. 너 때문에 엄마는 정말이지 행복했어. 그러면서 엄마는 뼈만 남은 앙상한 두 손으로 내 손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사진 뒤에 적혀있는 주소로 가봐. 이제 엄마는 떠나니까 진짜 엄마를 찾아가. 그분 이름은 이나라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영 다시 눈을 뜨지 못했죠. 홀로 남겨진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하고 작은 장례식장에서 나는 혼자서 엄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선 사진 뒤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은 공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넓고 웅장한 대저택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 너머로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이나라 씨 계신가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유라입니다. 미팅 예약자 명단에 없는데 몇 시에 약속을 하셨죠? 아니, 약속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찾아왔는데요. 선역을 하지 않으시면 대표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서를 통해서 먼저 약속을 잡으세요. 그럼 비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비서 연락처를 물으려고 초인종을 다시 누르니 이젠 아예 잡상인 취급의 문전박대만 하더군요. 풀이 죽어 그냥 돌아가려는데 맥이 빠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나는 길가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상간녀의 등장과 남편의 이혼 요구,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까지. 하나만으로도 힘든 일을 연속적으로 겪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대문을 향해 가다 말고 내 앞에서 멈췄습니다. 뒷좌석 차창이 서서히 내려가며 우아한 중년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죠. 괜찮아요, 아가씨? 길가에 앉아있길래 어디 아픈가 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시 현기증이 나서 앉아있던 것뿐이에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던 나는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사진 속 그 얼굴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혹시 성함이 이나라 씨 맞으신가요? 그래요. 제 이름이 이나라가 맞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가씨는 누구길래 제 이름을 아는 건가요? 나는 대답 대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엄마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나라 대표님께서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사진을 받아보고는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어머니 성함은 김선임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사진 속 아기가 바로 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가씨 이름은 오유라. 네가 유라니?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내 친엄마가 맞냐고 묻고 싶었지만 운전기사와 비서가 날 매섭게 노려보고 있어서 섣불리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라 양이 이 사진을 가지고 여길 찾아왔다는 건 선임 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선임 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아직 떠나기는 젊은 나이인데 어쩌다가요? 암이셨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로 그만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이런, 너무 일찍 가셨네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찬찬히 얘기해요. 김비서, 여기 아가씨가 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그녀의 말에 비서가 내게로 다가와 반대쪽 차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비서의 에스코트를 받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맡긴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초록이 우거진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저택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차로 5분을 이동해야 할 정도로 넓었죠. 잘 가꿔진 정원수 너머로 연못과 분수,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즐비했습니다. 고용인들은 전동 카트를 타고 건물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마주하는 대저택의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된 채로 이나라 대표님을 따라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엄마는 그녀가 내 친엄마라고 했지만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아하고 당당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여성이 내 친엄마일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죠. 더군다나 그녀는 딸이 찾아왔는데도 아무런 감정적 동요 없이 손만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죠. 하지만 응접실 문이 닫히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유라야, 선임언니가 너한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든? 제 친엄마라고 하셨어요. 그래, 맞아, 유라야. 내가 너를 낳은 친엄마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지금껏 사방에 눈이 많아서 마음껏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친엄마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나를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준 채로 한참을 흐느끼다가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디 보자, 내 딸. 지금껏 어떻게 지냈니?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상한 거야? 선임 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사진과 주소 그리고 친엄마의 이름만 알려주셨을 뿐 다른 얘기는 전혀 없으셨거든요. 언니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았구나. 마지막 유언으로 사진을 남기신 거라 말씀하실 기력도 여유도 없었어. 어쩌다가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딸이 됐는지, 친어머니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유라야.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가 어쩔 수 없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친엄마라고 하는데 세상 어느 딸이 그걸 쉽사리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가난한 양엄마에게 맡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친엄마는 내게서 한 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너에게 이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할 의무가 있지. 나는 20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 그곳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단다. 그 사람이 일본인이어서 우리는 일본에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너를 낳았지. 네 아빠는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단다. 네가 태어나던 날 어찌나 기뻐하던지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어. 나 역시도 너를 만나 너무나도 행복했단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네 아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너무나도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나는 어린 너를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남편 없는 일본에서 혼자 어린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내 아버지, 그러니까 유라 너의 외할아버지가 재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 딸이 과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면서. 그 당시 내 나이가 고작 24밖에 안 됐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워하실 만도 했지.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땅 부자로 소문이 자자해서 오가는 혼담도 많았어. 혼처의 대부분은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가 집안들이었지. 그래서 그런지 중매쟁이가 딸을 떼놓고 처녀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버지를 꼬드긴 거야. 그러면 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갈 수 있다면서. 나는 그때 일본에서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상태여서 한국에선 서류상으로 깨끗했거든. 그래서 나를 떼놓은 건가요? 명문가 집안과 재혼을 하려고? 미안하다, 유라야. 그때 나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딸을 떼놓고 재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까지 나오시니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호적에 네 이름을 올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일본으로 가서 돌아가신 네 아빠의 집안에 맡길 수도 없었어. 네 아빠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함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거나 극에 다쳐 불구가 됐거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집 가정부였던 선임 언니에게 너를 맡기기로 결정한 거야. 우리 엄마가 이댁 가정부였다고요?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고용인들이 많아서 가정부도 여럿이었어. 선임 언니는 원래 청소를 담당하는 가정부였는데 내가 널 안고 일본에서 귀국한 후론 너를 보살피며 보모 역할을 함께 해주었지. 유라 너를 함께 키우면서 친해져서 내가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던 거야. 당시 언니는 우리 집 정원사랑 막 결혼을 한 상태였어. 외할아버지는 선임 언니 부부를 불러서 갓난아기였던 너를 호적에 올리고 그들의 딸로 키우면 50평 아파트와 10억 원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요? 그래, 10억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큰 돈이지. 가정부와 정원사로 일하는 그들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돈. 선임 언니는 주저했지만 남편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어. 그래서 너를 그 집 호적에 올리고 거액을 지어줘서 내보낸 거야. 평생 비밀을 지키겠다는 비밀 유지 각서까지 쓰고선 말이야. 나는 그때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랬다가 내 인생이 망가질 것만 같아. 그래서 그들의 손에 너를 떠나보내고 말았다. 미안해, 유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유라야. 다른 무엇보다 양엄마가 돈을 받고 나를 길러주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양엄마를 사랑했거든요. 그럼 내 엄마 김선임 씨가 돈 때문에 나를 데려가 키웠다는 얘기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엄마를 믿고 따르고 사랑했어요. 세상에 오로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어떻게 돈 때문에 나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엄마는 당황해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죠. 아니야, 유라야. 선임 언니는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 하나만 오롯이 잘 키워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안 낳은 언니야, 그분이. 나 때문에 엄마의 친자식을 일부러 안 낳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떠날 때 내게 그랬거든. 자기 배로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를 유라 너보다 더 사랑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식도 낳지 않고 오로지 유라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라면서. 내게 그렇게 말해주는 언니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언니에겐 너무나도 잔인한 부탁이었지. 하지만 언니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네가 눈에 밟혀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였어. 돈을 받지 않아서도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이 아니었어도 언니는 그랬을 사람이야. 내가 유라 너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널 보살피려고 노력했을 사람. 그러니까 절대 너는 너를 키워준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친엄마의 고백에 내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대표님은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갓난아기 있던 어린 딸을 가정부의 집으로 떠나보내고 명문가 집안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셨냐고요.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 나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단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한국의 명문가 자제와 선을 보고 결혼했지. 결혼 후에는 줄곧 미국에서 생활했어. 한국에 돌아올 엄두도 내지 못했지. 당연히 너를 다시 찾을 용기도 없어. 밤마다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내 행복을 위해 외면하고 살아온 거. 미안하다, 유라야. 이 못난 겁쟁이 엄마를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년엔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론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단다. 여기서 부모님이 남기신 부동산 사업을 정리해야 했거든. 친엄마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눈물에는 오랜 세월 쌓인 회한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했던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었고, 친엄마는 지금 내 눈앞에서 오래전에 버린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겠니? 나는 그녀의 바람에 바로 화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내 머리로는 친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나를 사랑했다고 한들 양엄마가 돈을 받고 나를 딸로 삼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생긴 듯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친엄마는 내게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선임언니는 어디에 모셨니? 가능하다면 바로 인사를 가고 싶은데 나를 안내해 줄 수 있겠니? 친엄마는 오후에 있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운전기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납골당으로 향했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엄마가 연면하신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변변한 묘소 하나 마련해드리지 못하고 그저 내 형편에 맞는 가장 저렴한 자리에 모신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 보니 그 자리가 어찌나 초라하던지 친엄마 역시 납골당에 안치된 수많은 유골함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왜 하필 이런 자리에 언니를 모셨니? 제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다니? 설마 돈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 모셨다는 거니? 네, 저 엄마가 딱히 여유롭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는 해도 그 큰 돈을 줘서 내보냈는데 어떻게 좋은 자리 하나 못 살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거니? 네 아빠는 대체 어디 계시니? 저는 아빠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도 없고 엄마도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 정원사오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네, 저는 늘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매일 밤 손목과 허리가 아프다면서도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신다면서 그렇게 저 하나 보고 버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 격에 우리 가족은 늘 가난했어요. 풍족함이란 우리 집과는 거리가 먼 단어였고 돈 걱정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댁에선 끊임없이 돈 문제로 절 괴롭혔어요. 친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썹을 찡그리더니 이내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임원이 혼자서 힘들게 널 키웠다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니, 유라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에선 선임원이 부부에게 분명 그때 널 맡아 키우는 대가로 50평대 아파트와 현금 10억을 줬어. 그 돈이면 네가 넉넉하게 성장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었고 선임원이 가족도 평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었단 말이야. 그래, 최대한 양보해서 현금은 다 쓸 수 있다고 쳐. 하지만 아파트는 30년 전에 비해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강남 알짜배기 땅에 있는 아파트 그거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내 딸이 이런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 강남 알짜배기 아파트 그런 거 저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엄마는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요.
매일 밤낮으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늘 아끼며 사셨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서도 돈 10,000원을 벌벌 떠셨다고요. 너와 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네 아빠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말이지? 네, 맹세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아빠 이름이 나오니까 내 아빠 이름은 오경환이구나, 이렇게 이름만 알고 지냈어요. 엄마 말로는 이혼할 때 아빠가 친권까지 모두 엄마한테 넘겼다고 했거든요. 오 씨가 감히 이런 식으로 나를 속이고 우리 집안을 기만하고 내 딸에게 가난과 불행을 안겨줬다는 거지. 내 이 자식을 그냥... 친엄마는 이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쥐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과 회한 대신 날카로운 분노와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비서 난데 30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 오씨 행방 좀 알아봐. 아마 한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야. 이름은 오경환이고 부인은 김선임. 딸 이름은 오유라. 오래전에 이혼해서 부인과 딸은 따로 떨어져서 살았다고 해. 당장 그 인간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내 앞에 데려와.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니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70대 여사님 한 분이 응접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엄마의 집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집사였죠. 그녀의 자태엔 오랜 연륜과 침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한 집사님, 김선입 씨 기억하죠? 30년 전에 내 딸을 맡겨서 보냈던 가정부. 네, 기억합니다. 김선임 씨가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하네요. 여기 김선임 씨의 딸 오유라 양이 부고를 전하려고 나를 찾아왔어요. 집사는 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볼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눈치인데도 아는 티를 내지 않았죠. 한 집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김선임 씨의 딸 오유라 양이 바로 내가 일본에서 나온 그 애란 걸. 그건 알아도 모르는 걸로 약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얘기고 이젠 두 분 모두 안 계시는데 더 이상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이미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 딸 찾는 게 싫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네. 나는 흠칫 놀라서 친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가족을 포기할 각오까지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나를 찾으려 했다는 사실은 몰랐으니까요. 친엄마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런데 내 딸 유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0년 전 내가 유라를 맡기면서 김선희 씨 부부에게 50평대 아파트와 현금 10억을 줬는데 유라는 단 한 번도 그 돈의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김선임 씨는 평생을 설거지에 허드렛 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고 임종하면서도 유라에게 남긴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런 유산도 없었다고 해요. 정원사오 씨가 우리 유라를 데리고 나간 직후에 김선희 씨와 이혼을 한 것 보니까 분명 오 씨 그 인간이 돈을 모두 가로챈 것 같아요. 김 비서가 오 씨를 찾아오면 한 집사님이 모든 걸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염려 마십시오, 대표님.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선임 씨 납골당 자리도 옮겨주세요. 방금 가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지금 모신 곳이 너무 그늘진 구석자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두면 내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분을 뵐 면목이 없어요. 볕이 잘 드는 가장 크고 좋은 자리로 알아보고 이장을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뒤 친엄마가 내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라는 작자를 찾았다면서요. 나는 다시 대저택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친엄마는 제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이윽고 문이 열리고 집사와 비서의 뒤를 따라
낯선 남자가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오경환 씨,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가씨? 이제 아가씨라고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우리 집 어른들 모두 떠나시고 이제 내가 이 집과 법인의 대표가 됐으니 오경환 씨도 날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저를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지... 아빠라는 사람은 친엄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연신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30년 전 선친께서 김선임 씨와 오경환 씨 부부에게 50평대 아파트와 현금 10억을 주면서 제 딸 유라를 맡겼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제 딸은 그 돈을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았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양아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잔뜩 움츠러들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돈을 더 크게 불려서 유라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제가 투자를 해서 다 날려먹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좀 뜻대로 안 됐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돈을 불려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정말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냥 저 혼자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딸 유라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한 집사님, 오경환 씨 얘기가 사실입니까? 실패를 했다는 말 외에는 모두 거짓입니다. 오경환 씨는 이 집에서 돈과 아파트를 받아서 나가자마자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송 기록을 살펴보니 오경환 씨는 부인 김선임 씨가 밖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딸 오유라 씨를 낳아왔다고 주장했더군요. 오경환 씨는 주장의 근거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당연히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임 씨는 오유라 씨의 친모가 대표님이신 게 밝혀질까 봐 끝까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겼고요. 그 덕분에 법원은 김선임 씨가 혼외 자식을 낳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혼의 과실이 100% 김선임 씨에게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선친께서 양도하신 재산 역시 오경환 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선임 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혼한 직후 오경환 씨는 다른 여성분과 결혼을 해 아이를 셋 낳았지만 그 역시 이혼을 했습니다. 사유는 코인과 도박 중독으로 오경환 씨는 대표님의 선친으로부터 양도받은 재산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댔다가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궁금해했던 아빠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이 집에서 나가자마자 나를 키우는 조건으로 받은 돈만 쏙 빼먹고 우리 모녀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친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를 끝까지 길러주었던 엄마의 끈질긴 우정과 사랑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우리가 당신한테 코인과 도박을 하라고 그 큰 돈을 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오경환 씨? 모든 과실이 드러나자 양아빠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나 참 이거야 어이없어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네. 이것 보세요, 아줌마. 그거야 호적값 아닙니까? 뭐라고요? 호적값? 내가 아줌마 딸을 우리 집안 호적에 올려줘서 유라의 성씨가 오씨, 오유라인 거잖아.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봐. 아줌마 딸은 족보도 성씨도 없었을 거면서. 안 그래?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돈 주고 각서받고 내보냈으면 그만이지. 자기 자식 버린 인간이 뭐 그리 잘났다고 이제 와서 죄인 취조하듯이 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아줌마네 집 정원사인 줄 알아?
친엄마는 양아빠의 뻔뻔한 태도에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나 역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양아빠는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대놓고 건들거리며 적반하장으로 굴었죠. 내 형편 다 알았으면 돈이라도 좀 더 줘봐요. 한 10억만 주면 내가 입 다물어 드릴게. 보자 하니까 이 인간이. 안 주면 오유라 제가 아줌마 딸이라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닐 건데. 그래도 괜찮으려나? 친권까지 포기하고 처자식을 버린 인간이 이제 와서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소문을 내든 폭로를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내 딸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고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아이를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거니까. 친엄마의 말에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당장 이 인간을 내쫓으세요. 그리고 김비서는 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오유라 양을 내 딸로 되찾을 법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하세요. 양아빠와의 대면 이후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친엄마의 납골함을 가족공원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겼고, 변호사는 나와 친엄마가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내 서류를 보게 된 친엄마가 이혼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간 시댁에서 당한 멸시와 구박,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를 집에 들인 이야기까지. 할 말은 많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하지만 이미 친엄마는 자신의 정보력을 활용해 나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야, 내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아. 너를 괴롭히고 이혼 서류에 강제로 도장까지 찍게 만든 그 몹쓸 시댁과 남편에 대해 모두 털어놔봐. 얘기하기 힘든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혼자서 마음에 꾹꾹 눌러담고 있으면 결국엔 병이 돼. 그러니까 제발 이 엄마에게 털어놓고 마음 편하게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 친엄마의 따뜻한 말에 나는 그동안 숨겨왔던 울분과 아픔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카페에서 매니저와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카페 사장님은 제게 카페 고유의 시그니처 커피 레시피를 개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만든 커피 레시피 덕분에 카페의 단골들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 후로 남편이 제게 접근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의 열정과 다정함에 결국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한 직후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모든 커피 레시피를 자세히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레시피를 아낌없이 다 넘겨주었죠. 그러자 남편은 그 레시피를 가지고 카페 사장이었던 친구를 배신하고 커피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친구 카페와 똑같은 레시피로 투자를 받은 거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의 친구는 남편과 손절했고, 당연히 저도 카페를 그만두고 남편의 커피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 망하고 말았어요. 사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남편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노력 없이 거저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이상한 자존심이 세서 고객 응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고객들이 항의하면 오히려 같이 싸우기까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식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 남편은 사실 20대 중반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받으러 다니다가 벌써 2번인가를 말아먹은 후였습니다. 카페 사장이던 친구는 사업 말아먹고 백수가 된 남편을 돕겠다고 매니저 자리를 준 건데, 남편은 그런 친구의 레시피를 쏙 빼오면서 배신을 한 거죠. 애초부터 못 믿을 인간과 결혼을 한 거구나. 네,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 망한 후로 남편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정리해준 커피 레시피 때문에 카페가 망했다고 나를 원망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게
모두 부인을 잘못 만나서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라야, 네 잘못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런 인간들은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전가하고 합리화하는 데 능숙해. 그러니 절대 너 자신을 탓해서는 안 돼. 알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곧 아이를 갖자던 남편이 아이는 무슨 아이냐면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뭐?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한테 바람 피운 걸 들키고 나더니 그럼 이혼하자면서 아예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어머니께 인사를 시켜야겠다면서. 제가 두 눈을 버젓이 뜨고 보고 있는데도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제 이혼할 건데 뭐가 어떻냐면서 저더러도 다른 남자 만나라고. 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다 별짓을 다 하네, 그 미친놈. 친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은 외모가 수려하고 화술이 뛰어난 편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아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저도 그 화려한 말발에 넘어가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커피 레시피까지 넘기게 된 거예요. 이번에 만나는 상간녀도 다르지 않은 게 그 여자 집에 대만 출신 화교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중식당으로 대박이 난 요리 명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이 이번에는 그 집안의 레시피와 브랜드를 탐내서 상간녀에게 접근했구나 촉이 탁 왔죠. 아마 지금쯤 중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꿈에 부풀어 있을걸요? 친엄마 앞에서 지난 모든 아픔과 부당함을 털어놓자 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친엄마는 한 발 더 나아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란이가 겉과 속이 다른 교활한 놈과 결혼을 했었구나. 내가 그 교활한 뱀 같은 놈을 혼쭐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줄게. 시간은 흘러 마침내 나와 남편의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했죠. 공식적으로 남남이 된 그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간녀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혼한 사실을 숨긴 채 순진한 총각 행세를 하며 상간녀와의 결혼 승낙을 받으려 했죠. 나와 대면까지 한 상간녀는 남편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의 귀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괜찮다며 이혼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여도 당단히 씨인 상태였습니다. 자네가 우리 이진이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더군. 녀석이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매달리는 건 처음 봤어. 그 반대입니다, 장인어른. 이진 씨의 매력에 제가 홀딱 빠진 거죠. 그런가? 혹시 장인어른 제가 보낸 사업 계획서는 보셨습니까? 그래, 아주 꼼꼼하게 잘 봤네. 그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여. 그럼 제가 장인어른의 레시피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허락하다 마다. 다만 이진이와 결혼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중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래, 자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든든하네. 아, 그리고 말이야. 자네 사업 계획서를 보고 투자하고 싶다는 대표님이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셨네. 문을 열고 나타난 투자자는 바로 내 친엄마였죠. 그리고 내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내 얼굴을 보고 놀라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인사하게. 여기는 이나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리고 이쪽은 제가 보내드린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박수철 씨입니다. 아, 그래요. 사업계획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여성분은 누구이신지. 제 여식 왕이진입니다.
곧 두 사람이 결혼하고 함께 사업을 꾸려나갈 예정이라서 동석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인사하세요. 오유라 이사님. 안녕하세요. 오유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 새로 영입한 인재인데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 부문을 맡고 있어서 함께 왔습니다. 여기 이나라 대표님의 부친께서는 내 아버지 왕 회장님이 한국에 처음 와서 중식당을 내실 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은인이셔. 중식당 사장님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내가 어떻게 이사직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 궁금해서 안달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 대표님의 가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제 여식과 사위의 사업까지 이렇게 직접 챙겨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위될 분의 성함이 박수철 씨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유라 이사의 전 남편 이름도 박수철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네, 맞습니다, 대표님. 바람이 나서 이혼한 전 남편 이름이 박수철이었어요. 전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의 이름은 왕희진이었고요. 중식당 사장님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뭔가 이상한 듯 나를 향해 되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이 나서 이혼한 전 남편 이름은 박수철, 바람이 난 상간녀의 이름은 왕희진이라고요? 네, 정확히 제대로 들으셨네요. 사장님의 따님과 제 전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제가 이혼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 무슨... 말해보게, 자네. 이분 말씀이 사실인가? 아니, 그게... 아버님, 그게 아니라... 남편이 당황해서 어버버거리자 상간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빽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우리 결혼 방해하러 왔어? 아빠, 이 여자 말 믿지 마요. 이 여자 우리 오빠 따라다니는 스토커야. 오빠는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만나달라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어? 당신 진드기야? 우리 오유라 이사에게 진드기 스토커라니. 옆에서 듣는 내가 다 불쾌하네요. 투자 협의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유라 이사, 일어나죠. 네, 대표님. 아, 그리고 왕 사장님. 따님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쓰인 것 같으니까 따님 말만 믿지 마시고 사위될 인간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보세요. 증명서에 보면 누구 말이 다 맞는지 다 나올 겁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지옥을 본 듯 일그러졌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의 중식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은 단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레시피와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계약서는 산산조각 나버렸고 상간녀와의 결혼도 순식간에 파탄나 버렸습니다. 남편은 주차장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라야, 유라야, 잠시만 멈춰봐. 잠시만 멈춰서 내 얘기 좀 들어줘. 나와 친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유라야, 제발 내 말을 들어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이진이랑 바람이 난 건 모두 엄마의 강요 때문이었어. 엄마가 별 볼 일 없는 너를 버리고 자꾸 돈 많은 여자랑 다시 결혼하라고 해서 너무 날 못 살게 굴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가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나는 정말 널 사랑해, 유라야.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나올 돈이었겠지. 그리고 비겁하게 시어머니 핑계는 대지 마. 당신은 당신의 욕심과 비겁함 때문에 스스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거야. 당신이 나한테 행했던 모욕과 상처들은 결코 강요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어. 그래, 내가 비겁하고 욕심 많았던 거 인정할게. 그래도 부부 관계란 사업 관계는 다른 거잖아. 오유라 이사님, 아니 저기 대표님, 오유라 이사님과 함께 제 사업 계획서를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세요. 이게 투자만 받으면 정말 대박이 날 아이템이에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엄마. 나도 모르게 친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나도 친엄마도 전 남편도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봤죠. 엄마? 당신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걸 알면서도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애를 혼자 뒀어? 에라 이 나쁜 놈아. 그때 돌아가신 엄마는 키워주신 엄마고 나는 유라를 낳은 친엄마야. 대표님이 유라의 친엄마시라고요? 부동산 재벌이신 대표님이? 왜? 그러니까 우리 유라가 예전과는 좀 달라 보여? 유라, 너는 어쩌다 저런 속물이랑 결혼을 했니? 그러게요. 어서 가요, 엄마. 이런 인간에게 시시콜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 유라야. 앞으로는 이런 인간에게 너의 귀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 네, 명심할게요, 엄마. 남편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비로소 처절한 후회와 두려움에 떨며 절규했죠. 나는 전 남편의 비굴한 절규를 뒤로 한 채 친엄마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나는 양아빠의 성을 버리고 친엄마의 성을 따라 이유라로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 직후 친엄마는 내게 부동산 법인을 하나 물려주셨죠. 그리고 건물 임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멸시받는 며느리이던 저는 남편과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이름 이유라를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